충분했던 적이 있다.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거기 없었다. 돌이켜보면 이상한 일이다. 우리에게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사람이 있었고, 밥을 차려주는 손이 있었고, 아무 말 없이 함께 걷는 시간이 있었다. 전화를 걸면 받아주는 목소리가 있었고, 문을 열면 불이 켜져 있는 방이 있었고, 밤이 오면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 그것들은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보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거기 머물지 못했다. 눈은 앞에 있는 것을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더듬고 있었다. 아직 오지 않은 것, 아직 얻지 못한 것, 아직 이루지 못한 것. 그쪽이 언제나 더 크고 더 절실하고 더 선명했다. 그래서인지 모른다. 있는 것은 항상 흐릿하고 없는 것은 항상 또렷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이 문장을 처음 읽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오래 들여다보면 끄덕임이 멈추는 지점이 온다.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단순히 감사할 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감사의 부족을 지적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묻는 말이다. 우리는 있는 것 안에서 사는가, 없는 것 안에서 사는가? 몸은 여기에 서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런 장면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머릿속은 내일 해야 할 일로 가득 차 있었던 적.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마주 앉아 있는데 다른 약속 시간이 신경 쓰여 시계를 흘깃거렸던 적. 아이가 무언가를 보여주며 웃고 있는데 고개만 끄덕이고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적. 그 순간들 안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온기가 있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만 가능한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없었다. 몸은 있었지만 우리는 없었다. 이것이 단순한 부주일까? 바빠서 그랬던 걸까? 그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솔직해지면 바빠서가 아니라는 걸 안다. 한가로운 시간에도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쉬는 날에도 마음은 가만히 있지 못했다. 모처럼 아무 할 일이 없는 오후가 와도 그 여유 안에 머무는 대신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이 먼저 찾아왔다. 가진 것 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있는 곳에 머무르지 못할까? 한 가지 장면을 생각해본다. 어떤 사람이 오래 원하던 것을 마침내 얻었다. 원하던 자리, 원하던 관계, 원하던 조건. 그것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여러 번이었고 얻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막상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기쁨이 오기는 온다. 그런데 그 기쁨이 생각보다 작다. 오래가지 않는다. 며칠이 지나면 어떤 경우에는 며칠도 아니라 몇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벌써 다음 것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것은 이제 됐으니까 다음에는 저것을. 손에 쥔 것이 손에 쥐는 순간 투명해진다. 있는 것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과정이 한 번이라면 그저 설렘이 식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된다. 다음 것을 얻어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 다음 것을 얻어도 그다음 것을 얻어도 기쁨은 항상 도착하기 직전이 가장 크고 도착하는 순간 줄어들기 시작한다. 마치 손에 닿는 순간 녹아버리는 눈송이처럼 가진 것은 가지는 순간 가볍게 변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다음 것을 찾는다.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가진 것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감각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어쩌면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일 것이다. 매일 같은 길을 걸어서 출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그 길에는 매일 아침 같은 나무가 서 있고 같은 골목이 이어지고 같은 하늘이 펼쳐져 있다. 처음 이 길을 걸었을 때는 나무도 보였고 골목의 모양새도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 길은 사라진다.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의식에서 사라진다. 눈앞에 있지만 보이지 않게 된다. 발은 그 길을 걷고 있지만 머릿속은 이미 도착한 다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 길 위에 있는 시간은 그저 통과해야 할 구간이 되어버린다. 있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 된다. 이것은 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삶 전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가진 것들은 하나씩 투명해지고 시선은 늘 아직 도착하지 않은 곳을 향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도 몸이 움직여준다는 것,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풍경이 되어버렸다. 풍경은 보이지 않는다.
거기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느끼지는 못한다. 아는 것과 느끼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넓은 간격이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간격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다. 가진 것이 갑자기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 그것은 대부분 이를 위험 앞에 섰을 때 찾아온다. 건강이 흔들릴 때 비로소 아무렇지 않았던 하루가 보인다. 관계가 끊어질 위기 앞에서 비로소 그 사람이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보인다. 떠나야 할 때 비로소 이 자리가 보인다. 잃기 직전에야 비로소 가진 것이 가진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잃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것인가? 빼앗기기 직전에야 겨우 눈이 열리는 존재인가? 이 물음 앞에서 머뭇거리게 되는 것은 답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왔다. 잃고 나서야 알아챘고 떠나고 나서야 돌아보았고 사라진 다음에야 거기 무엇이 있었는지를 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같은 말을 했다. 그때 왜 몰랐을까? 왜 그때는 느끼지 못했을까? 하지만 몰랐던 것이 아니다. 느끼지 못했던 것도 아니다. 다만 거기 머물지 못했을 뿐이다. 가진 것 앞에서 가만히 서 있지 못했을 뿐이다. 여기서 하나의 미묘한 감각이 생긴다. 이것은 후회와는 결이 다르다. 후회는 잘못된 선택을 향한 것이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선택 이전의 문제다.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 머무는 것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해서 잃은 것이 아니라 그저 거기 있지 못해서 흘려보낸 것. 이것은 후회보다 더 조용하고 더 오래 남는다. 왜냐하면 돌이킬 지점이 없기 때문이다.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고. 감사하며 살라는 말이냐고.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뜻이냐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감사하라는 말은 쉽다. 만족하라는 말도 쉽다.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되지 않는다. 감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시선은 자꾸 없는 쪽으로 간다. 만족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부족한 쪽을 향한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다. 대체 왜 가진 것 안에 머무르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가? 이 질문은 지금 여기서 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일일 수 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없는 것을 향해서만 걸어왔다. 그 걸음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 번쯤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내려다보는 것.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떤 것이 달라질 수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올리는 장면은 화려했던 순간이 아니다. 대단한 성취를 이룬 날이 아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어느 평범한 저녁이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을 보던 시간. 그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제서야 그것이 전부였다는 걸 알게 된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그것이 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감각이다. 그리고 이 감각 안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종류의 놀라움도 있다. 어떻게 나는 그것을 들고 있으면서 들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 어떻게 그 한가운데에 서 있으면서 주변만 두리번거렸을까? 이 놀라움은 자책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구조를 처음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느끼는 일종의 생경함이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이 생경함을 겨냥한다.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다. 충고도 아니다. 그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 줄로 짚어낸 것이다. 우리는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존재다. 없는 것만을 선명하게 느끼는 존재다. 이것이 결함인지 본성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이것이 우리의 모양이라는 것, 오래전부터 그래왔다는 것,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다는 것. 그것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묻는다. 그때 내 곁에 있었던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거기 있는가?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답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다. 아직 거기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오히려 더 무겁기 때문이다. 이미 사라진 것이라면 그리워하면 된다. 후회하면 된다. 그런데 아직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니, 무엇을 할 수 있기는 한 것인가? 바로 그 지점, 할 수 있기는 한 것인가라는 물음이 생기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야 한다. 이 멈춤이 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멈춤 없이는 우리는 또 다시 없는 것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눈앞에 있는 것을 지나치면서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찾으면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러니 지금은 이 자리에 있자.
이 질문 앞에 서 있자. 답을 서두르지 말자. 서두르는 순간 우리는 또 다시 없는 것 쪽으로 몸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한 번이었다면 실수라고 부를 수 있다. 두 번이었다면 우연이라고 넘길 수 있다. 그런데 3번, 4번, 10번. 돌아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장면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라고 부를 수 없다. 습관이라고 부르기에도 가볍다. 이것은 우리 안에 박혀있는 하나의 방향이다. 시선이 향하는 기본값이다. 아무런 의식 없이, 아무런 결정 없이 저절로 작동하는 어떤 기울기. 우리는 늘 없는 쪽으로 기울어져 왔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기울기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기울어진 상태가 기본이 되어버리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마치 지구의 기울기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시선의 방향도 의식 바깥에 놓여 있다. 없는 것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일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것이 돌리는 것인지조차 모른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냥 느끼는 대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보이는 것과 느끼는 것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잠깐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보자. 어떤 사람이 이사를 했다. 이전에 살던 집은 좁았고 오래되었고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많았다. 새 집은 넓고 깨끗하고 원하던 조건을 거의 다 갖추고 있었다. 이사한 첫날은 좋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달랐고 방마다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여전히 나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새 집은 더 이상 새 집이 아니었다. 넓은 방은 그냥 방이 되었고 깨끗한 벽은 그냥 벽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주차가 불편하다. 동네가 생각보다 조용하다. 수납 공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 순간 이전에 좁고 오래된 집에서 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없는 것을 세고 있었다. 달라진 것은 장소뿐이었고 시선의 방향은 그대로였다. 이것은 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에 대한 이야기다. 직장을 바꿔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처음 며칠은 새로운 환경에 에너지가 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시작이라는 감각.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없는 것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낸다. 이전 직장에서는 있었던 것이 여기에는 없고 기대했던 것이 생각보다 다르고 또 다른 종류의 부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하나씩 눈에 밟히기 시작한다. 있는 것은 배경이 되고 없는 것이 전경으로 올라온다. 매번 같은 순서다. 매번 같은 방향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이것이 정말로 대상의 문제인가? 집이 부족해서, 직장이 부족해서,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가지든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은 꽤 불편한 일이다. 왜냐하면 대상의 문제라면 대상을 바꾸면 된다. 더 나은 집,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관계를 찾으면 된다. 하지만 대상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라면 바꿀 곳이 없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얻어도 같은 눈으로 보게 된다. 이 가능성이 불편한 것이다. 그런데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더 미묘한 것이 보인다. 우리가 없는 것에 시선을 주는 이유는 없는 것이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 수 있다. 없는 것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있는 것은 이미 있으므로 긴장을 만들지 않는다. 있는 것은 위협이 아니다. 자극이 아니다. 그래서 조용하다. 반면에 없는 것은 빈자리를 만들고 빈자리는 불안을 만들고 불안은 주의를 끌어당긴다. 우리의 시선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불안한 곳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다. 가진 것은 안전함으로 무시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없는 것은 위험함으로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 판단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식보다 훨씬 빠르게 거의 자동으로 작동한다. 그러니까 결핍이 먼저 있고 시선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시선이 먼저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결핍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채울 수 없는 것은 그릇이 아니라 시선이다. 그릇에는 이미 많은 것이 담겨 있다. 하지만 시선이 빈 쪽만을 비추고 있으므로 그릇 전체가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구조를 알아차리면 묘한 일이 벌어진다. 갑자기 과거의 수많은 장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 그 관계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정말로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부족한 쪽만 보고 있었던 걸까? 그때 그 일이 불만족스러웠던 것. 정말로 부족한 일이었을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것은 이미 배경으로 밀어놓고 없는 것만 확대해서 보고 있었던 걸까? 이것은 과거를 미화하자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이었다. 다만 부족한 것의 크기가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없는 것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있는 것은 어둠 속에 묻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구조는 혼자 있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관계 안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작동할 때 이 구조는 훨씬 더 깊은 곳을 건드린다. 가까운 사람을 떠올려보자. 오래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이 해주는 것들이 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는 것,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기분을 알아채는 것, 내가 힘들 때 옆에 그냥 앉아 있어주는 것.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보인다. 처음에는 고맙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이것들은 공기가 된다. 공기는 숨 쉬는데 필수적이지만 공기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신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이 해주지 않는 것이다. 말을 안 해준다. 표현이 부족하다. 이런 건 왜 모를까? 저런 건 왜 안 해줄까? 있는 것은 공기가 되고 없는 것만 윤곽을 갖는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실제로 나쁘지 않은데도 불만족스럽게 느껴진다. 객관적으로 보면 많은 것이 있는데 그 많은 것이 전부 투명해져 버렸기 때문에 빈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그 불만족이 말이 되고 말이 태도가 되고 태도가 거리가 되고 거리가 결국 실제 부재를 만들어낸다. 없다고 느꼈던 것이 진짜로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시선이 만들어낸 결핍이 현실의 결핍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놀란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하지만 시작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다. 시작은 시선이었다.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조용히 옮겨간 시선.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누군가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관계에서 불만을 느끼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의 구조를 보자는 것이다. 우리의 불만족 중 상당 부분이 실제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선의 방향에서 오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선의 방향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거의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 여기서 또 하나의 층이 보인다. 이 자동 설정은 단순히 좋은 것을 못 보게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더 깊은 작용을 한다. 없는 것을 향한 시선은 끊임없이 비교를 만들어낸다. 다른 사람은 가진 것 같은데 나는 없다. 다른 사람은 된 것 같은데 나는 안 됐다. 다른 사람의 관계는 좋아 보이는데 내 관계는 부족하다. 이 비교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안에서 만들어진다. 없는 것을 향한 시선이 자동으로 생성하는 부산물이다. 시선이 빈 곳을 비추고 있으니 다른 사람의 채워진 곳이 더욱 크게 보인다. 내 그릇의 빈 부분과 다른 사람 그릇의 찬 부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정한 비교가 아니다. 하지만 그 불공정함을 의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시선의 방향 자체가 의식 바깥에 있으니까. 이 구조가 오래 작동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게 된다.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한 조건 안에 있는 사람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주변 사람들은 말한다. 뭐가 부족해? 그만하면 됐지. 좀 만족하면서 살아. 하지만 그 말은 닿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만족하라는 말로 시선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감사하라는 말로 투명해진 것이 다시 보이지 않는다. 구조는 말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조언이 닿지 않는다. 자기계 발서에서 가진 것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명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누군가가 넌 충분해라고 말해줘도 며칠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방향으로 돌아온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선의 기본값이 거기에 설정되어 있으므로 의식적으로 돌려놓아도 힘을 빼는 순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마치 고무줄처럼 잡아당기면 잠깐 움직이지만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것을 판단하지 말자.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고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니고 욕심이 많은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구조다. 이 구조가 왜 있는지, 언제 생긴 것인지, 바꿀 수 있는 것인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조가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다. 아, 나는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이 방향이 기본값이었구나.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 그 많은 순간들이 전부 실제 부족이 아니라 이 구조의 작동이었을 수도 있구나. 이것을 보는 것만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달라진다. 자기 자신을 탓하는 일이 조금 줄어든다. 왜 나는 만족을 못하지? 왜 나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지?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않은 자책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진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결함이 아니라 구조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구조를 탓할 수는 있어도 구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구조를 인식한 뒤에도 하나의 무게는 남는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구조가 나 대신 보고 있었다는 것. 내가 선택해서 본 것이 아니라 이 구조가 보여주는 대로 보았다는 것.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어 있었다는 것. 그렇다면 그동안 나는 무엇을 본 것인가? 내 눈으로 본 것인가? 구조의 눈으로 본 것인가? 이 물음은 과거를 향한 것이지만 사실은 지금을 향한 물음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보는 것인가? 아니면 이 구조가 보여주는 대로 보고 있는 것인가? 관계 안에서 느끼는 불만, 일상 안에서 느끼는 무료함, 삶 전체에 대한 막연한 허전함. 이것들 중 얼마만큼이 실제이고 얼마만큼이 시선의 산물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다.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구분하지 못하더라도 이 질문을 품고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질문을 품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 하나가 시선의 자동 설정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든다. 가진 것 앞에서 눈이 멀어지는 일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스러워졌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언제부터인지를 정확히 집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시작이 없기 때문이다.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순간에도 이미 이 구조는 작동하고 있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도 우리는 가진 장난감이 아니라 친구가 가진 장난감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것은 시시하고 남의 것은 빛나 보였다. 그것이 자라면서 장난감 대신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뿐 구조 자체는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 그러니 언제부터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이것일 수 있다. 처음부터. 언제나. 줄곧. 그런데 이 답이 절망적이지만은 않다. 처음부터 그래왔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알아야 할 것은 있다. 이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작동하는 한 무엇을 얻어도 어디에 가도 누구와 함께해도 같은 감각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 이것은 경고가 아니다. 그저 하나의 사실이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아직 말할 수 없다. 다만 이 사실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어떤 간격이 있다. 그 간격이 삶을 바꾸는 것인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것인지는 각자가 살아보면서 알게 될 일이다. 여기까지 오면 하나의 의심이 생긴다. 이것이 정말 나만의 문제인가? 나의 성격이 이래서, 나의 환경이 그래서, 나의 어린 시절이 어땠기 때문에 이런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설명이 깔끔해진다.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원인을 찾으면 고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긴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넓혀보면 이 설명은 금방 흔들린다. 나만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변을 보자. 조건이 다른 사람들, 성격이 다른 사람들, 환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놀라울 만큼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많이 가진 사람도 부족하다고 말한다. 적게 가진 사람도 부족하다고 말한다. 원하던 것을 이룬 사람도 이루지 못한 사람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다. 없는 쪽을. 조건이 이렇게 다른데 결과가 같다면 이것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 조건 이전에 있는 무엇, 조건과 상관없이 작동하는 무엇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개인의 결함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보편적이다. 특정 문화의 산물이라고 부르기에도 범위가 좁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과거든 현재든 인간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가진 것은 당연해지고 없는 것은 절실해진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삶의 형태가 바뀌어도 이 방향만은 바뀌지 않았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이 문장을 썼다는 것은 200년 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시대에도 아마 같았을 것이다. 인간이 무언가를 가질 수 있게 된 순간부터 가진 것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일도 함께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처음부터 들어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약해서가 아니다.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다. 감사할 줄 몰라서가 아니다.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이 원래 이런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모른다. 있는 것은 빠르게 배경으로 밀려나고 없는 것은 끊임없이 전경으로 올라오는 이 구조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기본 방식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모른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기능적이기도 했다. 가진 것에 완전히 만족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존재가 있었다면 그 존재는 아마 오래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더 안전한 곳을 찾지 않았을 것이고 더 나은 방법을 궁리하지 않았을 것이고 위험을 미리 감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없는 것을 향한 시선, 부족을 감지하는 예민함, 현재에 안주하지 못하는 불안. 이것들이 인간을 여기까지 데려온 것인지도 모른다. 살아남기 위해 필요했던 기울기.
더 멀리 보기 위해 필요했던 불만족. 그렇게 생각하면 이 구조는 결함이 아니라 설계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원래 설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울기. 하지만 설계라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다. 칼이 무언가를 자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서 베인 손이 안 아픈 것은 아닌 것처럼 이 기울기가 인간의 생존을 도왔다 해도 이 기울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거기 있었는데 보지 못한 시간, 곁에 있었는데 느끼지 못한 사람, 충분했는데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한 순간들, 그것들은 이 구조의 부산물이다.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기울기가 만들어낸 조용하고 거대한 손실이다. 이것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말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짐을 덜어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므로 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개인의 문제라면 개인이 노력하면 되지만 인간의 조건이라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알아차려도 아무리 의식해도 기울기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알아차린 다음 순간 다시 기울어진다. 의식한 다음 순간 다시 없는 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다. 끝나지 않는 반복이다. 그러면 알아서 뭐 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바뀌지도 않을 것을, 알아차린다고 달라지지도 않을 것을 왜 굳이 이렇게 오래 들여다보느냐고. 이 물음은 정당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깔끔한 답은 없다. 다만 하나의 차이가 있다. 구조를 모르고 사는 것과 구조를 알고 사는 것 사이에는 하나의 얇은 틈이 있다. 그 틈은 삶을 극적으로 바꾸지 않는다. 갑자기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도 않고 갑자기 현재에 충만한 사람이 되지도 않는다. 없는 것을 향한 시선이 멈추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 틈 하나가 만드는 것이 있다. 아주 드문 순간에 예고 없이 가진 것이 보이는 순간이 찾아온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 보이는 순간. 밥을 먹다가 이 밥이 따뜻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누군가와 나란히 걷다가 이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이 갑자기 실감나는 순간. 그런 순간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 금방 다시 일상의 속도로 돌아가고 없는 것을 향한 시선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가진 것이 투명하지 않았던 그 짧은 시간에 무언가가 다르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감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짧고 깨달음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작다. 그냥 보이는 것이다. 있는 것이 잠깐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잠깐이 알아차림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 구조를 본 적 없는 사람에게는 가진 것이 보이는 그 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있는 것은 계속 투명하고 없는 것만 계속 선명하고 그 사이에 틈이 열릴 일이 없다. 알아차림이 삶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 틈 하나를 만든다. 그리고 그 틈으로 가끔, 아주 가끔 지금이 들어온다.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 충분하다고 말하면 그건 역시 정리가 되어버리니까 이렇게만 말하자. 그것이 전부다. 그 이상은 없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기울기를 안고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그 정도의 틈이다. 그 틈을 크다고 느끼든 작다고 느끼든 그것은 각자의 몫이다. 다시 쇼펜하우어의 문장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와 지금 다시 들을 때 같은 문장이 다르게 들릴 수 있다.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말이었다. 맞는 말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끄덕임보다 먼저 어떤 무게가 느껴질 수 있다. 이것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진단이라는 것. 한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 전체의 조건이라는 것. 그리고 이 조건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 이 무게는 슬프다고만 할 수도 없고 체념이라고만 할 수도 없다. 그냥 그런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모양이다. 그런데 이 모양을 안다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장면을 마지막으로 떠올려보자. 오늘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다고 해보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다. 신발을 벗고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는다. 이 동작들을 우리는 매일 한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한다. 이 순간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대개 오늘 못한 일, 내일 해야 할 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떠다니고 있다. 없는 것들이 밀려온다. 항상 그랬다. 오늘도 그럴 것이다. 내일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만약 신발을 벗는 그 짧은 동작 안에서 한 번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본다면 불이 켜진 방이 있다는 것,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버텨낸 몸이 여기 서 있다는 것,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은 길지 않다. 다음 순간 다시 내일의 걱정이 밀려올 것이다. 또 없는 것이 선명해질 것이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 있는 것이 잠깐 보였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작은 점처럼 남는다. 그리고 그 점 하나가 없는 것으로만 가득 찬 풍경에 아주 미세한 균열을 만든다. 이 균열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른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균열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편이 낫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그렇다. 여기서 하나의 오해를 짚어야 한다. 이 이야기의 끝이 결국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이 아닌가 하는 오해.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라는 말의 긴 버전이 아닌가 하는 오해. 그렇지 않다.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은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말한다. 가진 것에 감사하라는 말은 마치 그것이 의지의 문제인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그 반대다.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인간의 조건 자체가 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라는 말은 비현실적이고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은 순진하다. 그런 말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이야기가 말하려는 것은 조금 다르다. 감사할 수 없어도 괜찮다는 것. 현재에 머무르지 못해도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없는 것을 향해 자꾸 고개가 돌아가는 것이 당신이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이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당신도 나도 옆 사람도 쇼펜하우어도 모두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기울기를 바로잡아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울어진 채로 걸어가는 동안 등을 짓누르는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다. 내 탓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순간을 보자.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시간. 이 시간 안에도 무언가가 있다. 눈이 글자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 어딘가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는 것,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는 것. 이것들은 지금 있다. 하지만 아마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투명하니까. 이미 배경이니까. 대신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이 글이 끝나면 해야 할 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내일의 걱정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을 것이다. 없는 것이 벌써 전경으로 올라오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겠다. 멈출 수 없으니까. 다만 이것 하나만 남겨두겠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답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답을 찾으려고 하면 이 질문은 사라진다. 답 대신 다시 없는 것의 목록을 세기 시작할 것이고 시선은 다시 원래의 방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질문은 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잠깐의 멈춤을 위한 것이다. 없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시선이 한 발짝 떼기 직전에 아주 잠깐 서는 것. 그 멈춤의 순간에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보이더라도 금방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된다. 한번 보인 것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혹은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이 질문이 불쑥 떠오를 수도 있다.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상관없다. 다만 떠오르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서두르지 말기를. 답을 찾지 말기를. 그냥 그 질문 안에 잠깐 서 있기를. 그 잠깐이 없는 것으로만 채워진 하루 안에 아주 작은 구멍 하나를 낼 것이다. 그 구멍으로 무엇이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다만 구멍이 없으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